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암적인 존재 중에 한 명이 저는 김어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인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또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이 저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도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좌파 내에서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신분은 갖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상황 행세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 아니고 뭐 문재인 때는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방송 진행까지 했었고 그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아주 음란한 이야기들, 외설스러운 그런 허위 비방들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어준을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네. 인물에 익숙해졌어요. 근데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 어떤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아 그렇군요 반영하겠습니다. 약간 요 정도 스탠스로 네. 굽히고 들어간다. 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봤을 때 미국 민주당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냥 팟캐스트 하는 유튜버의 말을 가서 듣고 머리를 조아리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행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김어준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하는 멘트가 뭐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뉴스 공장이라고 해서 사실 그게 가짜 뉴스 공장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상상력에 의거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상상력을 발휘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것과 같은 멘트라고 보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사실 뷰봇이다라는 논란도 있기는 해요. 네. 시청자 수가 기형적으로 너무 많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지금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시간 채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면은 저희가 이게 봇을 돌려서 시청자 수를 조작하는 거 아닌가 좀 요런 의혹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가진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김어준이 했었던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뭐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김어준이 절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그냥 그 명령을 받잡는 사람들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이했고 이번에도 뭐 줄탄핵 시켜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마치 부하 직원이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자체가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욕적이라고 느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김어준을 떠받드는 듯한 이상한 모습이 보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명령 톤이 저는 마치 북괴가 민노총에 줬던 지령과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 사항들의 방향성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 놓는 내용들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상상력 안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김어준이 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뭐 도피를 했다, 은신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도대체 왜 도망갔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누가 그걸 보고 도망을 갈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도망갈 만큼 자신이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나온 행동 아닐까 싶고 네. 이게 일반인이 계엄이 나왔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들 그냥 집에서 무슨 뉴스인가 요 정도로 보지 뭐 내가 숨어야겠다 이 정도의 잘못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민노총에서 간첩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김어준 씨도 항상 보면 하는 말이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이것을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확실히, 받는 상황이 있는 것도 그렇죠. 그 오랫동안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당연할 그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상했었던 것은 저는 비상계엄 이후에 그렇게 본인이 며칠 숨었다고 했었어요. 막 숨고 무슨 피해자인 척 하더니 갑자기 국회 과방위에 등장합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오랫동안. 갑자기 등장을 해서 무슨 우방국에서 본인에게 제보를 했는데 한동훈 사살 명령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걸 가지고 선동을 해서 내부의 기회주의자들과 함께해서 2차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었던 굉장히 비상식적인 장면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는 다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간첩단이 잡혔거나 아니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일까라고 걱정을 하지 나라 걱정을 하거나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지 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상했었고 그때 이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도 뭐 한동훈에 대한 사살 명령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갑자기 국회에 등장해서 선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쓸데없이 주목도를 높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어떤 정치 권력과 결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지금 이재명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 당시에도 마치 공천받는 인물들을 본인들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는 분들도 참 의아한 것이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했었던 그런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릴 만큼 조금의 자존심도 없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헌법재판관 탄핵이나 뭐 내각 총사퇴 이런 이야기들 내각 총탄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본인들이 뭔가 회의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어준 방송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게 바로 또 당론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파 쪽에서도 유튜버 이제 대형 스피커 몇 분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반대 상황이었다면 저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파 스피커 방송에 뭐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출연을 했는데 어떤 지시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만 놔뒀을까요? 정말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요즘 애국시민 진영에서 목소리 내주고 있으신 전한길 선생님에 대해서도 전한길 선생님께서 올바른 이야기 팩트체크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말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맞아요. 선동하는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이런 개별 스피커에 대해서 보도하는 태도가 너무 천양지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김어준 말에 너무 무게감이 실리도록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단한 발언처럼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똑같은 무게감, 똑같은 스탠스로 우파 스피커에 또 힘을 실어준다. 그럼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공평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김어준의 발언에만 주목을 해주고 또 민주당 의원은 가서 조아리고 이게 정반대 상황이었으면 레거시 미디어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적인 것이 지금 사실 한국 기성 언론 생태계 자체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 있죠. 지금 EBS 사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분도 지금 출근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데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그들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그런 건 먹히지 않는다. 이미 한국의 좌익들은 기득권으로서 국민들을 억압해 왔다라는 점을 이제는 직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단어도 사실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성 언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성 언론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무게감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뉴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정치인 본인이 그 어떤 프레임도
프레임에도 개의치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말이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차, 3차 해석을 붙이는 그런 영상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직접 소통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도 생방송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는 무용해졌다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 그렇게 탄핵 반대 집회의 인파를 탄핵 선동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한다거나 정말 비춰야 하는 장면들은 비추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했던 것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우리가 12월에 한남동에서 집회를 했었을 때 2030 남성 여성 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30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세대, 모든 남성 여성 모든 세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가 2030 남성들이 여성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뒤늦게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해서 보도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성별 갈라치기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보수 매체다라고 알고 계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언론들도 사실 그렇게 성향을 그렇게 구분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저는 이르렀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개별 기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저도 아는 것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기서 보도하는 내용을 100%까지 신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이런 일이 없는 것인데,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본인들에게 광고를 대주는 이권 집단들을 위해서, 그런 정치 세력에 동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진작부터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좌익 언론이라고 저는 구분을 하는데 CNN 같은 그런 단체들이 질의 과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하게 하면 우리나라 기성 언론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사람처럼. 근데 그 행태가 사실 바뀌지가 않았어요. 지난 가을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어야 될 것처럼 선동 보도를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든 기성 언론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지형에도 불구하고, 언론 지형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었던 것도 뉴미디어 영향력이 컸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저는 뉴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본인들의 이권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아니면 잘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할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뉴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지가 많이 이제 알려진 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세빈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말 기여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느끼셨던 바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JTBC 기자나 뭐 MBC 기자가 오면은 현장에서 벌써부터 반응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할지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집회 이제 참석해 보면은 전한길 선생님께서도 항상 이제 언론들에게 부탁을 항상 하십니다. 사실대로만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사실대로만 해달라. 이게 너무 상식적인 문장이에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라고 보거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보도하는 거. 그런데 찬성 집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클로즈업을 하고, 반대 집회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정말 소수의 어르신들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다든지. 그런데 현장에 나가 있는 유튜버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꽤 많다 보니까 이곳 저곳 구석구석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버 분들의 영상, 이제 실제 영상,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라이브로 보시면서 아마 느끼시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기성 언론에 많이 속았었구나. 어떤 면에서는 크게 배신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를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었는데 이번에 구독을 중단했고요. 뭐 삼성 대치 지점에서는 이제 뭐 죄송하다 하면서 문자까지 보낸 게 이제 드러났는데, 기성 언론 지금 이런 거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이 트였는데 기성 언론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미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CNN 언론의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신뢰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CNN 기자를 대량 해고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지금 똑바로 차리고 쇄신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언론사가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MBC에서 또 여러 가지 왜곡 보도를 했었더라고요. 저에 대한 것도 한 장면 짧게 나갔길래 제가 봤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이번 탄핵 선동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내정 간섭을 했던 바는 분명히 우리가 목격하고 이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직접 메시지를 냈었죠. 서울의 봄 운운하면서 탄핵 선동에 힘을 싣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고 중국 공영 언론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이재명 대표와 만났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밀담을 나눴다라는 보도들도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속국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의도 기득권 카르텔들과 어떻게 결탁을 해왔으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라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편취해 갔고 부동산에서 각종 혜택을 어떻게 받아왔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공산국가의 지주 세력처럼 저는 군림했다고 보고 있어요. 문재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중국 세력이 개입됐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실체가 드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나 제보 같은 것들을 봤는데 한 번은 굉장히 마음 아픈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노인분께서 내가 살 집을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방을 구하고 이렇게 나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혜택을 받아서 투룸으로 들어갔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이제 세금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도둑놈이 만약에 중국인이라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소리를 지금 MBC나 JTBC 같은 데서 앞장서서 무슨 혐중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지금 씌우고 무슨 혐중 카르텔이라고 이제 들어본 온갖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프레임을 또 날조를 하고 있는데 참 그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명동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함께 연설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런 중공의 내정 간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속국화 시도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중국인이 대출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집을 사고 그때 또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자릿수를 또 8,888만 원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로 맞추기도 했어요. 사실 한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8888로 맞춰주세요. 요런 요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정황상 봤을 때 아 이건 중국인이 이제 집을 산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댓글을 봤을 때 뭐 생뚱맞게 중국 축구팀이 더 많은 응원을 받는다든지 이 우리가 축구에 정말 진심인 민족인데 네. 그런 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우리가 뭐 자유의 꽃이라고 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노래를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될 정도로 네. 이게 천안문 노래라고 하면서 집회 장소에서 트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아,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도망을 가는구나 이런 걸 목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무슨 지금 국민연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고 저는 사실 지방 선거권부터 뺏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네, 아니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3년, 뭐 5년 살았다고 해서 어떻게 저와 동일하게 서울시장 투표할 권리를 동일하게 갖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30여 년간 살아온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 사람은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우리나라 와서 3년 살았다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저와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국인들 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동의하기 어려웠었던 것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이게 그냥 본능적인 반감이 들었던 것이 노무현 당시 때부터 다문화 파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외국인이 불쌍한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온갖 특혜를 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속국화의 초석이었던 거예요. 사실 약자파리 할 때는 마치 동남아 국가가 불쌍한 것처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방송도 엄청 많이 내보냈었어요.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능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는. 왜 불쌍합니까? 불쌍할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국적 하나만 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동을
활동을 해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온갖 특혜를 이제 부여했었는데 그 특혜를 편취했던 세력이 대부분 중국인인 것이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악용을 해서 한국에서 기득권으로 쉽게 편입이 되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0% 풀대출을 받아서 타워팰리스를 구매를 했다더라 이런 보도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냥 100% 풀대출을 해주거든요. 자국에서 받아와서 한국에서 산 다음에 그걸 또 집값을 올려가지고 계속 그런 악순환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 세대들이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사거나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막힘이 계속 있었는데 그 원인이 비단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런 식의 속국화 과정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특히 좌익 기득권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우리 당 내에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인데 춘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산당 인민일보인가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거기다가 인사하는 영상들 매년 보내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조공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무비자 입국을 지금 대거시켜버리는 바람에 이들이 또 들어와서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12월 말에 제주공항에서 또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제주공항은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들이 무단으로 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촬영을 또 했었고요.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국에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서해에 또 불법 구조물 설치를 했어요. 이게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지금 또 12월, 1월 이렇게 우리가 혼란한 전국에 이들이 이 시도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영토에 대한 침탈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원에 대한 침탈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양안 관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면서 지금 이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가능성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기지가 되어야 되고 이제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아주 중대한 시국에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국회의원들이 시진핑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가 여전히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런 정치 세력들이 그동안 저런 식으로 기생해 왔구나를 봤었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이야기가 서해의 불법 구조물 치우라고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의했어야 되는 것이고 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중국인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느냐, 왜 자제시키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나면 이제 시작입니다. 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절대 결과가 아니고 이제 시작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하세빈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침탈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이건 왜곡된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는 투표권을 도대체 왜 줘야 됩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아예 후보자를 내기도 했었어요. 중국계를. 그런 식의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중국계인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교생이 중국계인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그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은 혐오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슬림 세력들이 지금 뭐 하마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이라거나 시리아라거나 난민인 척 약자를 가장한 약탈자 세력들이 자유진영 우방국을 다 침탈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다 이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약탈자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방금 이제 또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자면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학생들 명단이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 명단에는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표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학생은 다문화다. 그러면은 그 표시를 하는 이유가 그 다문화 학생에게만 가는 또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명단을 줄 때 다문화라고 표시가 되어서 오는 건데요. 그 다문화 학생들 사실 그 명단에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도 한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학생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혜택을 주어야 될지 모를 그리고 또 다문화 학생에게 혜택을 받을 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자인 학생도 사실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유럽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살 때 이 난민 문제를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왔어요. 이거는 사회주의를 겪고 오셨네요. 네, 살다 오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독일에 난민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독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한 거 좋아하고 공중 도덕 철저하게 지키고 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난민들이 와가지고 공공 질서를 흐트리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해서 네. 이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은 또 출생률도 거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금방 인구를 장악한다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초반에 좀 경각심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 말씀하시니까 독일에서 그때 무슬림 집단 강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지금 약자를 가장한 약탈자 세력에 의해서 우리 여러 자유진영 국가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국적이 다른 게 어째서 그게 약점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특권 아닌가요? 특혜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관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제가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 받았던 논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그때 글을 썼던 것이 부모의 국적이 한쪽이 국적이 다르거나 한다고 해서 약자로 보고 따로 분리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모욕적인 차별일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국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에게 따로 특별 대우를 해준다거나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때 의견을 냈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은 면면을 뜯어보면 다 부패한 실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이번 탄핵 정부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명예를 잃어가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좌익 기득권들이 터부시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던 어젠다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복귀하시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은 바쁘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말씀드린 그런 여의도 기득권 카르텔들끼리 대대손손 본인들끼리 특권을 유지하는 기득권으로 군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